그러니까 너 지금 잘렸다는 거니? 아님 내 발로 나왔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정갈하게 차려진 거실 테이블에는 갓 끓인 쌍화차의 은은한 한약 냄새 대신 미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며칠 전 나는 10년간 다녔던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우편으로 온 실직 통지서를 시어머니가 먼저 본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최고급 실크 소재의 한복 저고리를 입고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겨우 권고 사직입니다. 어머니? 라고 입을 떼자마자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고요함을 갈랐다. 권고 사직. 결국 회사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너희 집안 배경도 변변찮은데 그나마 내가 번다고 해서 내가 준서 남편와의 결혼을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제 돈줄이 끊겼다니 더 이상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는 대신 허리를 고추 세웠다. 1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하고 번 돈을 모두 이 진명이의 대출금 상환에 보태고 주말마다 시댁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내 모든 노력이 단지 돈줄이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저는 실직을 했지만 바로 재취업을 준비할 겁니다. 재취업? 너 지금 40 코앞이야. 누가 널 써? 그리고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넌 뭘 할 건데? 우리 준서 뒷바라지는 누가 해? 너 때문에 집안 품격 떨어지는 꼴은 못 본다. 오늘 당장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녀는 마치 하인이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내 머릿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 진명이의 대출금 상환. 그래,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번 돈의 70%가 들어갔던 그 아파트. 나는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최대한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이혼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조건은요? 나의 지나친 침착함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조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조건 타령이야? 내가 가져온 혼수품이나 챙겨서 조용히 나가면 내가 위자료랍시고 푼돈이라도 쥐어줄 생각이었는데 욕심 부리지 마. 푼돈. 그 단어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차가운 복수심의 스위치를 켰다. 어머니, 제가 가진 건 없어도 제가 이 집에 기여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분은 푼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대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는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표정은 내가 실직을 했을 때보다 이혼을 선언했을 때보다 훨씬 더 경직되고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무력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싸움을 시작한 전사였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분노로 붉게 변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번뜩였다. 변호사. 내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 내 친정 부모가 변호사비 될 형편은 되니?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출퇴근하면서 깔고 앉았던 이 집 소파라도 내가 산 거니? 그녀의 비웃음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나는 10년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과 돈을 그녀가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을 보며 숨겨왔던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나는 소파 팔걸이에 기대 앉아 여전히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도,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기여한 것에 대해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미세한 불안감이 그녀의 눈가에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이 아파트가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사업해서 마련한 것이고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지만 곧 모두 상환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지난 3년간 대출 상환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상환액의 7할이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매달 남편 용돈이나 관리비에 보태라고 드린 돈인 줄 아셨겠지만 저는 그 돈을 정확하게 아파트 공동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해왔습니다. 물론 준서 씨 명의의 통장을 거쳐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 눈에는 준서 씨가 갚는 것처럼 보였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듯 입술을 깨물었다. 말도 안 돼. 내가 감히 우리 준서를 속여? 속인 게 아니라 준서 씨와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것뿐이죠. 게다가 어머니가 깔고 앉았던 소파 말입니다. 나는 시선을 우아하고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로 옮겼다. 이 소파, 1년 전에 어머니께서 백화점에서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그 이탈리아 브랜드 소파 맞죠? 200만 원짜리. 당시 준서 씨는 사업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생일 선물 명목으로 결제했습니다. 물론 제 비자금 통장에서 나갔으니 영수증은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세를 몰아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의 명의가 현재 시아버지와 준서 씨 공동 명의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5년 전 시아버지께서 사업상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제게 부탁하셔서 제가 가진 모든 적금과 비상금, 심지어 친정어머니께 받은 약간의 유산까지 털어서 1억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명목은 사업자금 투자였고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채권 증서와 함께 이 아파트 가구분에 대한 별표 유질권, 질권의 일종, 별표를 문서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급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내가 내민 채권 증서와 유질권 서류 복사본을 본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우아한 자세는 이미 무너지고 없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감히 내가. 헛소리가 아닙니다. 즉, 저는 이 집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가구분에 대한 권리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모든 금융 거래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준서 씨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저에게 막대한 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차분히 일어섰다. 이제 공은 시어머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내가 이 집의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부동산에 숨겨진 채권자 중 한 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다. 시어머니는 서류 복사본을 쥔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추악한 형태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내가 감히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니? 시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신 줄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다 무슨 개수작이야. 당장 치워. 내가 뭔데 우리 집 재산을 가지고 협박해.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서 거실 벽에 걸린 시어머니가 아끼는 고가의 도자기 그림을 응시했다. 어머니,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셨고 저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께서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실까 봐 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집의 실제 소유 구조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3년 전 준서 씨가 갑자기 외곽에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하려 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업 투자 명목이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임대 수익이 괜찮다고 해서 샀지? 그게 어떻다는 거니? 그 오피스텔 매입 자금의 종잣돈은 제가 이 집 대출금을 갚고 남은 여윳돈과 제가 따로 관리하던 주식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명의는 준서 씨 단독 명의로 했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명확하게 제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준서 씨가 자수성가했다고 기특해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자산 형성을 도왔던 겁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이번에는 해당 오피스텔 매입 당시의 자금 이체 내역과 준서가 자필로 작성한 자금 증여 확인서, 사실상의 차용증가 들어 있었다. 이 증서에 준서 씨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증서는 제가 실직하고 집에서 쫓겨나면 혹시라도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저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무능력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과 나가는 모든 돈의 흐름을 10년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테이블에 기대 앉아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에게 잡힌 맹수처럼 절망적으로 변했다. 그녀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명의의 오피스텔마저 나의 숨겨진 자산권이 엮여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건 제가 힘들 때 저를 내쫓으려는 잔인한 선언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안 품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헌신한 만큼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겁니다. 저는 오늘 당장 법무법인에 이 모든 서류를 넘기고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권 보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겁니다. 내가 결연하게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을 잃은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실직했다는 것은 단순한 돈줄의 끊김이 아니라 이 집안의 재산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의 기폭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마침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만 응시했다. 그녀의 화려한 한복 저고리가 잔뜩 구겨져 있었다. 나에게는 그 모습이 그녀의 자존심과 권위가 무너지는 시각적 상징처럼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어? 너 설마 이걸 다 계획한 거니? 그녀의 질문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랄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 헌신했지만 제가 이 집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일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선언이 그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이혼 소송은 속도전이었다. 내가 먼저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부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나갑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법무법인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어머니와 준서 씨는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준서 사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준서의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나를 내쫓을 때는 단호했지만 아들의 사업이 위태로워지자 순식간에 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건 어머니와 준서 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준서 씨의 사업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가진 증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어머니 쪽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 비용만 더 들고 시댁의 재산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수모를 겪게 될 뿐이죠. 나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분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김지수 변호사. 이혼 및 재산 분할 분야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 변호사님을 통해 해주십시오. 저는 당분간 연락을 피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출신으로 내가 수년간 꾸준히 관리해온 인맥 중 하나였다.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상담했고 그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완벽하게 보존해왔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준서에게 당장 전화해서 내 모든 행동을 막을 거야. 그러세요. 하지만 준서 씨도 어머니처럼 제가 가진 증거와 법적 권리를 깨닫는다면 어머니의 편만 들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제가 확보한 또 다른 증거들은 준서 씨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제야 뭔가를 직감했는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잠깐, 또 다른 증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건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문을 닫고 나오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10년간 억눌렀던 감정, 당해야 했던 무시, 그리고 오늘의 모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것을 애써 눌렀다. 나는 집을 나서는 대신 차분하게 주차장으로 향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법적 절차를 밟고 시작된 것이다. 법무법인에 도착하여 김지수 변호사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다. 통장을 확인하니 내가 10년 동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여전히 넉넉했다. 실직은 나를 좌절시켰지만 역설적으로 나에게 해방의 기회를 준 셈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문득 내가 또 다른 증거라고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그 카드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건 바로 남편, 준서의 배신이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나는 종종 준서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늦은 귀가, 주말마다 늘어나는 골프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게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스마트폰.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2달 전이었다. 회사 회식 때문에 새벽에 귀가하던 길, 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준서의 차를 발견했다. 준서의 차 조수석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과 영상을 몇 장 찍었다. 그 여자가 내릴 때 나는 그녀의 얼굴과 옷차림, 그리고 준서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두 기록했다. 준서는 그 여자가 떠나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몰고 들어왔고 나에게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다. 나는 이 증거를 실직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외도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인한 이혼 종용이 나에게 그 모든 윤리적 고민을 걷어낼 명분을 주었다. 이 복수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완벽한 응징이어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친정집이 아닌 내가 비상금으로 마련해두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가 나를 맞았다.
5년 전부터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급할 때 언제든 나만의 안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둔 곳이었다. 밤 10시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당황이 역력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엄마가 난리야. 당신이 무슨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둥,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이제 남편에게 직접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차례였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내가 그동안 당신 사업과 이 집에 투자한 돈이 상당해. 어머니는 내가 실직했다는 이유로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고 나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어.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감히 어떻게? 당신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면서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당장 취하해. 당신 없으면 나 사업 망해. 나는 준서의 이기적인 절규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사업이 망한다는 말에 숨겨진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가처분 때문에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안해했던 것은 이미 시댁의 사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내가 왜 당신 사업을 걱정해야 할까, 준서 씨? 어머니가 나를 버리려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당신은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 나는 전화를 끊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밤 당신이 그 여자와 호텔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당신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여자와 얼마나 다정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내 변호사 손에 넘어갔어. 외도 증거. 당신이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카드라는 건 당신도 잘 알겠지? 이제부터 후회할 시간을 충분히 줄게. 준서의 입에서 다급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절망을 듣는 대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나의 복수는 이제 남편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는 이미 폭발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재산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준서에게 외도 증거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듯 했다. 문자는 분노와 애원, 협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무시하고 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했다. 나는 시댁 아파트로 돌아갔다. 변호사를 통해 이미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공기는 훨씬 더 무겁고 살벌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준서에게 이혼 소송 걸어? 당장 취하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어머니,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어머니도 곧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나는 준비해간 휴대용 바코드 스캐너와 재산 목록을 꺼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들고 있는 종이 뭉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듯 했다. 그게 대체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식탁으로 다가갔다. 이 식탁, 준서 씨명의 카드로 결제된 걸로 알고 계시죠? 5년 전 시댁 어른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바꿨던 그 식탁. 하지만 이 카드 대금은 준서 씨가 아니라 제 비상금 통장에서 즉시 이체되어 결제된 겁니다. 제가 영수증 원본과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죠. 나는 식탁 모서리에 스캐너를 가져다 댔다. 스캐너에서는 삑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저 고가의 앤티크 시계도 제가 생일에 선물로 사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준서 씨가 사드린 줄 아셨겠지만요. 영수증은 제게 있습니다.
나는 거실 전체를 돌며 가구와 고가품의 스캐너를 갖다 대기 시작했다. 소파, TV, 서재의 책장, 심지어 안방 침대에 놓인 최고급 매트리스까지.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시댁의 재산이고 제가 빈손으로 들어와 누리기만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집을 채우고 있는 가구들 중 별표 80% 별표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번 돈으로 구입하거나 제 비상금으로 대금을 치른 것들입니다. 저는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모든 가구와 집기류를 구입할 때 제 명의의 카드나 제 통장 이체를 사용했고 모든 영수증과 보증서를 별도로 보관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없이 변했다. 그녀가 우아함의 상징처럼 여겼던 이 집의 모든 실체가 나의 돈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저는 오늘 제 변호사와 계약된 용역업체를 불러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모든 가구와 집기류를 회수할 겁니다. 이혼 소송 전에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일부로 동산, 회수를 진행하는 거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 3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이미 연락해 둔 용역업체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스캔한 목록을 들고 식탁부터 침대까지 표시된 물품들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이 도둑놈들. 시어머니는 직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자신의 일만 했다. 어머니,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제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텅 빈 집에서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이 집을 채웠던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짓밟은 저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구가 하나둘 비워지면서 거실에는 텅 빈 공간과 함께 스산한 울림만이 남았다. 그녀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품격 있는 집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황량한 창고처럼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텅 비어가는 거실 한복판에서 망연자실한 채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서재의 비싼 책장을 벽에서 떼어낼 때 나는 그녀의 곁을 지나쳤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격앙되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무감정한 어조였다. 당신은 이 집을 지키려고 준서에게 전화해서 사업이 망한다고 소리쳤지?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준서 사업까지 망하게 하려는 거니? 이미 망해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준서 씨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는 작년부터 이미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재무 회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준서 씨 회사 장부를 몰래 들여다봤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숫자를 던져주었다. 작년에 큰 프로젝트 2개가 연속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회사는 이미 5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준서 씨가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던 외곽의 오피스텔도 사실은 이미 제2금융권의 담보로 잡혀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띄었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던 그 순간에도 그녀의 아들은 이미 무너지는 데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급하게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은 회사의 급한 부채를 막기 위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단순히 부채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이 정보야말로 시댁의 사업 생명줄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결정타였다. 준서 씨가 최근 입찰을 따낸 대형 공공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설계도면 일부가
사실은 경쟁업체가 이미 수년 전에 사용했던 디자인을 재활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디자인 도용이죠. 저는 그 원본 파일을 준서 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더니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디자인 도용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취소와 함께 막대한 위약금,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걸 내가 어떻게... 저는 늘 대비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릴 때 내가 그저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저는 지금 이 증거를 검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준서 씨의 경쟁업체에 익명으로 제보할지 고민 중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냉혹한 현실을 각인시켰다. 어머니, 당신 아들은 이미 재정적, 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순간 준서 씨의 회사는 공중분해될 것이고 그는 채무와 법적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의 중심에는 실직한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당신의 잔인함이 자리 잡고 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몇 년은 늙어버린 듯 처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나에 대한 적개심 대신 자신들의 파멸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애원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 공포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텅 빈 거실에 남겨진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 보였다.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할 기세였다. 나에게는 그녀의 허영심이 산산조각 나는 이 순간이 10년간 당했던 수모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지훈아, 제발. 준서는 내 남편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이 모든 걸 공개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이 집도, 준서의 사업도 모두 다 잃게 돼.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 그녀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냉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저는 이미 당신의 잔인한 선언으로 이 집에서 버려졌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을 때 저에게 남편과 시댁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권리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해야 할 겁니다. 나는 준비해 간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요구할 최후의 협상 조건이었다. 준서 씨의 외도 증거, 사업체 디자인 도용 증거, 그리고 모든 부실 경영 정보. 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제가 확보한 모든 채권과 대출 상환 기여분을 합산한 현금 5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즉시 지급할 것. 둘째, 어머니와 시아버지 명의의 외곽 토지를 나에게 양도할 것. 시어머니는 경악했다. 외곽 토지는 시댁이 노후를 대비해 수년간 투자해온 숨겨진 자산이었다. 시세가 꽤 높았지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라 나에게는 장기적인 자산 복구 계획에 매우 유용했다. 토지.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시어머니는 거의 절규했다. 노후 자금. 어머니, 준서 씨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채무자들이 들이닥치면 이 집도 그 토지도 결국 압류될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것보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나요? 제가 가진 증거는 토지의 가치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냉철한 계산을 제시했다. 5억 원과 토지를 저에게 넘기면 저는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이혼 소송을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준서 씨의 외도 사실은 묻힐 것이고 사업체 부실과 디자인 도용 사실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준서 씨는 비록 사업체는 망가지겠지만 형사처벌이나 심각한 사회적 매장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급히 귀가한 준서가
문 앞에서 이 상황을 모두 듣고 뛰어들어왔다. 그는 텅 빈 거실과 넋이 나간 어머니, 그리고 냉혹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나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여보, 안 돼. 제발. 토지는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준서는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이미 내 눈에는 그의 비굴함과 이기심밖에 보이지 않았다. 준서 씨,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실직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당신은 그 결정을 묵인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한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당신이 잃게 될 재산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흐느꼈다. 알겠다. 알겠어. 내 조건대로 할 테니 제발 준서를 살려다오. 토지와 돈을 줄 테니 나머지 모든 것은 비밀로 해다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이 모든 협상 내용을 공증하고 토지 명의 이전과 현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최종적인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지수 변호사가 시댁 측 변호사와 접촉했고 내가 제시한 조건 현금 5억 원 지급과 외곽 토지 명의 이전은 준서의 사업 파멸과 외도 공개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졌다. 시어머니와 준서는 결국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토지 명의 이전이 완료되고 5억 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나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단 몇 주 만에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댁 아파트에 들렀다. 물론 텅 빈 거실에서 그들을 만날 생각은 없었다.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기 전 나는 시댁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나를 위한 공간을 완전히 비워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썰렁한 찬 기운이 나를 맞았다. 고급 가구들이 빠져나간 거실은 마치 모델 하우스가 철거된 것처럼 공허했다. 시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고 준서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들이 앉아있는 식탁마저도 내가 회수해간 가구가 아니었기에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들어서자 나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패배와 후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왔니? 마지막으로 볼 거 없니? 내 짐은 이미 다 정리돼서 보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니요,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거실을 응시했다. 어머니, 저는 실직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집안은 많은 것을 잃고 제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10년 동안 묶여있던 저의 가치와 재산을 되찾았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준서 씨의 외도와 사업체 부실은 제가 덮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제가 일군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들의 소유이지만 이 집을 지탱했던 힘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당신들은 이 텅 빈 공간에서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매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준서가 서재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초조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우리에게 기회는 정말 없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기회는 당신이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했을 때,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돈줄이라 칭하며 내쫓으려 했을 때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허상을 무너뜨리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얕잡아본 대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는 대신 뒤돌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10년간의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의 종소리 같았다.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파국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텅 빈 집을 뒤로하고 내가 미리 마련해둔 주거용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곳은 이전 시댁의 화려했지만 삭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간결하고 기능적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내가 회수한 가구 중 일부는 이미 이곳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모든 것이 나의 통제하에 있었다. 통장에 찍힌 5억 원과 명의가 이전된 외곽 토지 등기부를 보며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실직이라는 위기가 나를 무너뜨리는 대신 내가 구축해둔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새로 문을 연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10년간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했던 경력과 복수 과정에서 시댁 사업체의 재정 문제를 파헤치며 얻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실직한 주부가 차린 회사?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나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김지수 변호사였다. 그녀는 나의 치밀한 증거관리 능력과 냉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 중 재산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자산가들에게 나를 추천해주기 시작했다. 나의 첫 고객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체에 재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불안해했다. 나는 그녀에게 시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치밀한 조언을 제공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시고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공동재산기여 증서를 공증받으십시오. 집안 가구부터 차량까지 모두 기여분의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조언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왜냐하면 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을 걸고 겪어낸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나의 평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재무 분야의 해결사, 숨겨진 자산을 찾아주는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한다. 더 이상 찌들고 불안해하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성 CEO가 서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준서의 사업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단다. 집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결국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내가 가져간 토지 정말 필요했단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였다. 그들은 나를 쫓아냈지만 내가 단호하게 행동하자 그들의 집안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 즉 파멸 직전의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나는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나의 자리는 바로 여기였다. 10년의 인고 끝에 얻어낸 나의 능력과 자산, 그리고 자유를 기반으로 세운 나만의 왕국이었다. 실직은 나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희망차게 열었다. 이야기 끝.